언니가 날 속였어. 평범하게 산다고 했잖아. 동생 다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담이야,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니? 20억이 통장에 있다면서. 엄마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짓눌렀어요. 평생 순종적인 딸이었던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순간이었죠. 내가 결혼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가졌어야 되는 돈인데. 다혜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23살 여동생의 눈에서 흘러내린 건 슬픔이 아니라 질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비친 그 숫자 20억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력해졌거든요. 언니만 잘 살면 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눈물이 흘렀어요.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인 채로. 하지만 동생도 엄마도 그때는 몰랐죠. 그 돈의 진짜 의미를. 안녕하세요. 저는 김담이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 되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29이었고 경북 군위에 있는 친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다혜와 함께 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는 집안일을 돌봤죠. 매일 밤 11시에 집을 나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했어요.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빨래를 돌리고 어머니와 다혜의 아침을 차려드렸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군위읍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한옥을 조금 고쳐서 살았는데 마당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담장은 낮아서 이웃집 개가 가끔 넘어다니곤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큰오빠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저희 모녀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그해 초여름 제 인생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다혜의 파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무더웠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그런 날씨였죠.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바람도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던 우리 집 거실에서는 낡은 선풍기만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날 오후부터 계속 짜증을 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다녀온 뒤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녁 8시쯤 다혜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결혼 안 해요. 다혜는 작은 여행 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하던 손을 고무장갑째로 닦으며 돌아보셨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 결혼이 이틀 앞인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싫었다고요. 준호 오빠가 막노동 뛰는 거 알고도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세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때까지 저는 다혜의 예비 신랑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한준호라는 이름과 나이가 34이라는 것,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 정도였죠. 중매로 만난 사이였는데 어머니가 성실하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키도 크고 인상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예단은 어떻게 하고 하객들은 어떻게 하냐? 벌써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오늘 신랑 어머니가 떡까지 돌리셨다고 전화 오셨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혜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화장품들을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옷가지를 막 빼내면서 중얼거렸죠. 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집에서 빨래나 하면서 그런 게 뭔 인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죠. 다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혜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준호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제가 말했지만 다혜는 듣지 않았어요. 언니는 모를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 신랑이 막노동꾼이라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1시간 뒤 다혜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동기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서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다혜는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어머니는 마당 벤치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셨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녀.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한숨만 쉬셨고 전화기를 붙들고 다혜에게 계속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집 사정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생활비며 의료비며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혜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니가 무리를 많이 하셨죠. 예단도 빌린 돈으로 마련하셨고 혼수도 할부로 맞춰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상대방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한참 동안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담이야, 어머니가 부탁이 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단을 돌려줄 면목이 없다. 돈도 없고 하객들한테도 창피하고. 그런데 상대 집에서는 날짜를 조금 미루자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가주면 안 될까? 준호 씨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죠. 어쩐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준호 씨는 뭐라고 하세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 워낙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고민하는 척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체면도 있었고 집안 사정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치러졌어요. 군위읍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했죠. 하객도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 정도였고요. 저는 다혜가 맞춰놓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키 차이 때문인지 조금 컸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준호 씨를 제대로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키가 훤치하고 어깨가 넓었죠.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썹이 진했고 눈이 깊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목과 손이 햇볕에 그을려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절을 할 때 그분의 눈을 처음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미안했습니다. 이상하죠? 서로 처음 제대로 마주한 사이인데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어색한 시간이 흘렀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고 하나둘 돌아갔죠. 어머니는 새 사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준비를 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준호 씨가 운전을 하면서 먼저 말을 꺼냈죠. 집이 좁습니다. 옥탑방이라서 여름엔 좀 더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게 저희가 나눈 첫 대화였어요. 봉천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어요.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니까 숨이 찼어요. 방 한 개의 작은 거실과 부엌이 있는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깔끔했어요. 남자 혼자 산 집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피곤하실 겁니다. 씻고 먼저 쉬세요.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죠.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 낯선 사람, 낯선 냄새. 모든 게 어색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은커녕 이름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는 사이인데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깨어보니까 거실에서 달걀 후라이 냄새가 났어요. 제 새로운 인생의 첫날 아침이 시작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제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김다미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결혼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새로운 삶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죠. 거실에서 달걀, 후라이 냄새가 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9시 반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을 차려드릴 시간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늦잠을 잔 셈이었죠. 급하게 옷을 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준호 씨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달걀 후라이와 김, 그리고 밥 한 공기씩. 정말 소박한 아침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제가 할 텐데.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해먹던 거라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은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고, 저는 이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냉장고는 작았고 가스레인지는 두 구였어요. 그런데 깨끗했어요. 설거지가 잘 되어 있고 행주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부터 출근하십니다. 저녁 7시쯤 돌아올 예정이에요. 네, 알겠어요. 준호 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으로 이 집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죠. 옥탑방이라서 천장이 경사져 있었고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어요. 거실에는 두 사람용 식탁과 낡은 소파가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부엌을 열어보니까 그릇이 몇 개 없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달걀, 우유,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고요. 밑반찬도 거의 없었어요. 남자 혼자 살던 집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활을 시작하려면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통장에는 편의점에서 받은 월급 잔액 3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문자를 보냈죠. 장 보는 돈이 조금 필요한데 2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문자를 썼어요. 결혼 첫날부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생활을 시작하려면 쌀도 사야 하고 밑반찬 재료도 사야 했어요.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었죠. 2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저는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알림이었죠. 은행에서 온입금 확인 문자였어요. 화면을 봤는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죠. 입금 20억 원, 20억. 숫자를 다시 세어봤어요. 0, 하나, 둘, 0이 9개. 맞았어요. 20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놓치고 싶을 정도로 떨렸어요. 이게 뭐지? 실수인가? 아니면 누가 잘못 보낸 건가? 급하게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지금 통장을 확인했는데 입금 내역이 좀 이상해요. 아, 네. 생활을 시작하려면 바닥부터 고쳐야 할 게 많잖아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마치 20만 원을 보낸 것처럼 담담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20억이 생활 시작하는 돈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 이 일은 조용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20억. 제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1년에 1,400만 원 정도. 그럼 이 돈은 계산해보니까 어마어마했어요. 100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20만 원이 큰 돈이었는데 갑자기 20억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다니.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어요. 막노동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죠. 돈 세탁, 사기, 범죄 조직. 무서운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날 오후는 정말 길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계속 휴대폰으로 잔액 조회를 해봤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20억 원이 제 통장에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 준호 씨가 돌아왔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가 묻은 안전화를 신고요. 손도 거칠고 얼굴도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영락없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모습이었죠. 장 못 보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묻더라고요. 네. 그 돈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준호 씨가 손을 씻으면서 말했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생긴 돈이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생활 시작하시는데 쓰세요. 그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어요. 저는 계속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결혼 첫날부터 캐묻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그분이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정말 괜찮은 돈인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깨끗한 돈이라면 어머니의 빚도 갚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생활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조심스럽게 장을 보러 나갔어요. 동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샀죠. 쌀, 계란, 우유, 야채, 고기. 평소보다는 조금 좋은 것들로 골랐어요. 그래도 총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계산하면서도 이상했어요. 통장에 20억이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여전히 20만 원짜리 장보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죠.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를 채우고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집 같아 보였어요. 저녁에 준호 씨가 돌아와서 상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잘 드셨어요. 집에서 해먹는 반찬이 오랜만인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저도 왠지 뿌듯했어요. 앞으로 가계부 써주시면 돼요. 생활비 정도는 파악해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가계부를 쓴다고 해도 20억 원 앞에서 생활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땅이라도 팔린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을 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경제 뉴스였어요.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다는 얘기들. 갑자기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 때문에 고민했던 제가 지금은 2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니. 게다가 결혼도 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도 시작하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돈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예감도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돈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여름이 깊어지면서 옥탑방은 정말 더워졌어요. 선풍기를 틀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준호 씨는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7시쯤 돌아오시는데 퇴근 후에 쉬지 않고 바로 집수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벽지부터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벽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습기도 차고 작업복 바람으로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손이 정말 익숙했어요. 모서리 부분까지 깔끔하게 제거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도우려고 하면 괜찮다고, 혼자 하겠다고. 처음에는 저를 믿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뭔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직접 안 하는 타입이었죠. 벽지를 다 뜯고 나니까 벽면이 울퉁불퉁했어요. 곰팡이도 조금 있었고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준호 씨는 다음날 재료를 사와서 벽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퍼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의 움푹한 부분을 메꿔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세심했어요. 작은 구멍 하나까지 다 메우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새 벽지를 발랐어요. 연한 베이지색이었는데 기존 벽지보다 훨씬 밝고 깔끔했어요. 벽지를 바르는 솜씨도 정말 좋았어요. 기포 하나 없이 말끔하게 발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해본 적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치고는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기술자 수준이었죠. 벽지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부엌 싱크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랍도 몇 개가 제대로 안 열렸어요. 이거 새로 바꾸면 비싸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수도꼭지 내부 부품을 교체하시더니 물 새는 게 완전히 멈췄어요. 서랍도 레일을 조정해서 부드럽게 열리게 만드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신기해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세밀한 작업까지 다 할 수 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꼬박꼬박 작업을 하셨어요. 저는 차나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죠.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잠깐 쉬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잠깐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는 무표정한 편이었는데 일할 때만큼은 즐거워 보이셨거든요. 어느 날부터는 작은 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무장갑이었어요. 설거지용 고무장갑인데 제 손 크기에 딱 맞는 거였어요. 손이 트시더라고요. 이거 쓰세요. 어떻게 제 손 크기를. 대충 봐도 알죠. 그 다음에는 핸드크림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향도 좋고 촉촉했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었죠. 그 다음 주에는 중고 노트북이 나타났어요. 탁 위에 조그만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컴퓨터요. 요즘 시대에 컴퓨터 하나쯤은 있어야죠. 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배우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고 제품이지만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미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인터넷도 연결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나씩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벽지가 새로 바뀌니까 집이 훨씬 밝아 보였고, 부엌도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노트북이 있으니까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찾아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준호 씨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고마워하면 오히려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적어도 저에게는 진심으로 잘해주고 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거실 창문도 고치셨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에 추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리콘으로 틈새를 메우고 문풍지도 새로 붙여주셨어요.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맥주 한 캔을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신 뒤라서 정말 시원하게 드시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원래 이런 일을 자주 해보셨어요? 집 고치는 거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뭔가 부서진 걸 다시 만드는 게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게 하시거든요. 그런가요? 준호 씨가 조금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칭찬을 잘 안 받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담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 씨는 어때? 잘해주니? 네, 잘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의 다음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혹시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떤지 알아본 적 있니? 뭐 특별한 건 없고.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다. 그냥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셨어요. 다혜가 서울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데 준호 씨가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는 가난한 척한다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어머니가 그 20억 원 얘기를 알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혜 친구 중에 부동산 일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는 거야. 준호 씨 이름으로 된 계좌에 큰돈이 움직였다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 건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뭔가 이상한 건 없니? 돈 많이 쓰거나 그런 거.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 씨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됐다. 다만 조심해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문이 이미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다혜가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다는 거였어요. 혹시 정말로 준호 씨가 돈이 많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지금까지 조용했던 생활이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고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곧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한 달 뒤의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늦여름이 되었어요. 군위의 감나무에 파란 감이 달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담이야, 다혜가 집에 왔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배고프다고 하더라.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혜가 돌아온다는 건 예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불안했어요. 어떤 상태예요? 글쎄다. 많이 말랐어. 그리고 계속 짜증만 내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일요일에 한번 올 수 있니?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 군위로 내려가기로 했죠. 일요일 아침 준호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저녁은 밖에서 드시고 와도 돼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자세한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고요. 오후 2시쯤 군위에 도착했어요. 집 마당에 감나무 그늘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낯선 운동화가 놓여 있더라고요. 명품 운동화였어요. 집 안에 들어서니까 다혜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말랐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언니, 왔어? 다혜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에 계셔. 언니 올 거라고 미역국 끓이고 있어. 어머니를 뵈러 부엌에 갔어요. 정말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담이야, 와서 밥 먹어라. 네, 어머니. 밥상을 차리면서 다혜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많이 힘들어해요? 응.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해봤는데 다 그만뒀대. 힘들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혜가 계속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죠.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다혜가 갑자기 물었어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결혼 생활은 어때? 신랑이 잘해줘? 응, 잘해줘. 돈은 충분히 줘, 생활비 같은 거. 이상했어요. 다혜가 왜 이런 걸 자세히 물어보는지. 평소 같으면 제 생활에 관심도 없었는데 필요한 건 다 주고 있어. 얼마나?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가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어머니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혜를 보셨어요. 다혜야, 그런 걸 왜 자세히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말투에서 시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 다혜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가셨어요. 거실에는 다혜와 저만 남았죠. 언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다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뭔데? 신랑이 진짜 막노동꾼이야?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응, 그래. 그런데 왜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국 그 소문이 다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무슨 소문? 친구가 그러던데. 부동산 일하는 친구 말이야. 준호 오빠 이름으로 큰 거래가 있었다고. 다혜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정말,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거짓말을 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은행에서 온 잔액 안내 문자였죠. 매달 정기적으로 오는 거였어요. 다혜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뜩였어요. 언니, 화장실 좀 가고 올게. 저도 마당으로 나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빨래를 넣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한 10분 뒤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혜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네. 그러네요. 이상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은 비어 있었고 다혜는 거실에서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다혜야, 뭐 해? 깜짝 놀란 다혜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은행 앱이 열려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야?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면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화면을 보니까 계좌 잔액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언니, 이거 진짜야? 진짜 20억이야?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혜야, 이건 언니가 날 속였어. 평범하게 산다고 했잖아. 다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오셨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언니 봐요. 통장에 20억이 있다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점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담이야, 이게 정말이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들킬 대로 들켜버린 상황이었어요. 정말이면 뭐고 가짜면 뭐야? 담이야,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가 내 자리를 뺏어간 거야. 다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결혼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돈을 가져야 했는데. 다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았어요. 내가 먼저 준호 오빠를 만났다고. 내가 먼저. 그런데 내가 싫다고 해서 도망간 거잖아. 그때는 몰랐다고. 이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고. 다혜가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23살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모습이었죠. 담이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니?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남편 돈을 모른다고? 준호 씨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그럼 물어봐야지. 이렇게 큰 돈을 왜 숨기고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평소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만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 돈은 저희가 생활하려고 주신 거예요. 생활하려고. 20억을?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서. 담이야, 너는 지금 뭔가 숨기고 있어. 어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진실을 말해봐. 준호 씨가 정말 막노동꾼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 씨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말 안 할 거야? 그때 다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 서울 가서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뭘 확인한다고? 준호 오빠가 누군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혜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내 걸 가져갔으니까 나도 내 몫을 찾을 거야. 다혜야, 그러지 마라. 왜요? 언니만 잘 살면 돼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다혜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쌌어요. 금방 나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요. 언니 시댁이 정확히 어떤 집안인지 알아봅시다. 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순간 저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혜와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서 준호 씨를 만나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어머니, 다혜야, 제발 이러지 마. 담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가졌잖아. 이제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날 오후에 서울로 출발했어요. 저보다 먼저 기차를 타고 말이에요. 저는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조용했던 생활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9시쯤이었어요. 준호 씨는 이미 저녁을 드시고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와 다혜가 올라올 거라는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혹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정말로 그들이 나타났어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폰을 눌러보니까 어머니와 다혜가 서 있었어요. 다혜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둘이 밀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혜야. 여기가 그 집이구나. 다혜가 거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비꼬는 투였어요. 생각보다 작네. 20억이나 있으면서 이런 데서 살아?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담이야,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네, 알겠어요. 그때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까요? 제가 학급 회장에 뽑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 친구들이 제게 몰려와서 따졌어요. 너 혼자만 잘난 척한다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다고. 그때 저는 울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회장직을 그만둬야 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담이야,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오해받는 법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저를 몰아세우고 계셨어요. 준호 씨는 언제 들어와? 7시쯤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자. 다혜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마음대로 이것저것 꺼내보더라고요. 언니, 이거 뭐야? 이 비싼 요구르트.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3,000원짜리를 그냥? 다혜의 목소리에 시샘이 가득했어요. 2시간 정도 그렇게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계속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집세가 얼마인지, 생활비는 얼마나 받는지, 준호 씨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자세히 말할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7시가 되자 준호 씨가 돌아오셨어요. 평상시처럼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낯선 신발들을 보고 잠시 멈칫하셨어요. 거실로 들어오신 준호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와 다혜를 보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목소리가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아, 준호 씨 오셨네요. 어머니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사위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네. 앉으세요. 준호 씨가 의자에 앉으시자 어머니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저희가 온 이유는 다혜가 어머니 말을 끊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진실이요? 오빠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준호 씨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게 무슨... 언니 통장에 20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오빠가 준 거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저를 어떻게 볼까, 실망하실까, 화를 내실까. 하지만 준호 씨는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당연히 나누는 거죠. 다혜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담이 언니는 우연히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제 자리였다고요.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일부는 다혜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혼인 등기부 등본, 임차 계약서,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의 생활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서류들을 식탁에 늘어놓았어요. 저는 여기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혼인 신고도 제 이름으로 했고 계약서도 제 이름이에요. 어머니와 다혜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저는 다혜 대신 들어간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이 집에서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해요. 준호 씨가 힘들게 일하고 오시면 차려드리고 아플 때는 돌봐드려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혜가 비웃었어요. 당연하다고요? 그럼 다혜야, 내가 할 수 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드리고 집 청소하고. 다혜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담이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평생 순종적이던 딸이 처음으로 반항하는 모습을 보신 거였어요. 담이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제 말 들으셨죠? 이 일에서 손 떼세요. 그때 문득 어릴 때 그 일이 떠올랐어요. 학급 회장을 그만둔 뒤에도 저는 계속 반 아이들을 도왔어요. 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다시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와 다혜는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편을 선택한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다혜가 나간 뒤 거실은 고요했어요. 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결국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호 씨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한참 뒤에 나오셨는데 작업복을 벗고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이셨어요.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까지 메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셨고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준호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건가? 제 외할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하셨어요. 규모가 꽤 큰 회사였죠. 준호 씨가 차근차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요? 35살까지 스스로 살아보라는 거였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제 힘으로 일하면서. 준호 씨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신 게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준호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는지, 왜 신분을 숨기셨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네. 진짜로 일을 배우고 싶기도 했고요. 현장을 모르는 사장은 좋은 사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내복 상의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신탁 계좌 내역이에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죠. 서류를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제가 받은 20억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정말로 일용직으로 살았어요. 할아버지 유산은 손대지 않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그 돈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 살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준호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테스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테스트요? 예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준호 씨가 잠깐 머뭇거리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고 제 돈으로 사업을 해보자고도 하고. 준호 씨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 씨가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미 씨는 달랐어요. 저요. 돈을 준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시고 필요한 것만 사시고.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이면 35이 되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끝나고요. 준호 씨가 서류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할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서. 현장 일은 그만두시고요? 아니요. 현장 일도 계속 할 거예요. 일주일에 며칠은 현장에 나가고 며칠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준호 씨의 계획을 들으니까 정말 멋있다고 생각됐어요. 돈이 있어도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어머니와 다혜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차차 해결해 나가야죠. 준호 씨가 넥타이를 풀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다미 씨를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요. 지금까지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의 어린 시절 얘기, 외할아버지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궁금했어요.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아, 그래요? 집 수리하실 때 보니까 정말 전문가 같으셨어요. 준호 씨가 웃으셨어요. 사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기본은 알고 있었죠.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준호 씨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앞으로 어머니와 다혜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선을 그었잖아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는 저희 둘이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든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어머니와 다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다혜는 한 번 눈독을 들인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기어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쁘면서도 차가운 빛들이었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준호 씨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사무실에서, 나머지 날은 현장에서 정말 바쁜 생활이 시작됐죠. 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리법도 찾아보고, 뉴스도 보고. 그런데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일주일 뒤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담이야, 엄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투였어요. 네, 어머니. 준호 씨 회사 이름이 뭐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사위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전화가 온 지 사흘 뒤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준호 씨는 현장에 나가 계셨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와 다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한 분이 함께 계셨어요. 어머니? 들어가자. 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들어오셨어요. 그 남자분도 따라 들어오셨고요. 이분은 변호사님이야.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명함을 내미셨어요. 정말 변호사가 맞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앉아서 얘기합시다. 변호사님이 소파에 앉으시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 집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치면서 말씀하셨어요. 한준호 씨의 외할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상당히 많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준호 씨에 대해 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신탁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더군요. 다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 인정해. 오빠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냈어.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담이야, 이렇게 큰 재산을 혼자만 가질 수는 없어. 가족인데.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보면 상속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상속인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깐만요. 준호 씨한테 연락해서. 아니야.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자. 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담이야,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 해. 가족이 우선이야.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났어요. 어머니,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그렇다. 그럼 왜 다혜가 결혼 도망갈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가족이 우선이 아니었나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왜 제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할 때는 관심 없으셨어요? 그때도 가족이잖아요. 다혜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런 건 다른 얘기야. 지금은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맞아요. 돈 얘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준호 씨가 처음 20억을 넣어준 그 통장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통장을 식탁에 놓았어요. 이 돈 받고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빚 갚은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1,000만 원. 어머니가 다혜 결혼 준비하면서 빌린 돈 말이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20억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 빚을 갚는 거였어요. 준호 씨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렸어요. 50만 원씩. 그런데 지금 와서 더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중간에 끼어드셨어요. 그런 건 선물이나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는 별개 문제입니다. 선물이라고요? 제가 변호사님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그 돈 받고 처음으로 산 게 뭔지 아세요? 쌀이에요. 10만 원짜리 쌀 한 포대. 변호사님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머니 약값이었어요. 혈압약이랑 관절약.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 돈을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 씨가 예정보다 일찍 들어오신 거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준호 씨가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정장 차림의 변호사님을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인사하셨어요. 준호 씨는 침착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하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재산 분할에 관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준호 씨가 어머니와 다혜를 번갈아 보셨어요. 혹시 제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시 꺼내셨어요. 고인이 되신 외할아버지의 유산이 상당하더군요. 준호 씨가 그 서류들을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 재산인데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셨으니까 부부공동재산 아닙니까? 아니요. 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혼인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입니다. 상속받은 거니까요. 변호사님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준호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한준호입니다.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 뒤에 준호 씨가 전화를 끊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 법률 고문이 잠시 뒤에 오실 예정입니다. 어머니와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우선 정리해 드릴게요. 준호 씨가 책상에 앉으시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첫째, 제 재산은 모두 혼인 전 상속받은 고유재산입니다.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다미 씨께 드린 생활비는 부부간의 정당한 생활비 지급입니다. 셋째, 장모님께 드린 돈들은 모두 증여이고 이미 증여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준호 씨가 파일을 하나 꺼내셨어요. 영수증이 다 여기 있어요. 세무서에도 신고했고요. 변호사님이 그 서류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게 있어서요. 어머니와 다혜도 일어났어요. 얼굴에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문 앞에서 어머니가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다미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대답했어요. 대신 어머니가 후회하실 거예요. 딸을 이렇게 내모른 걸. 그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 가족과 연락을 끊는 게 맞을까요? 그건 다미 씨가 정하실 일이에요. 다만 선은 확실히 그어야겠죠. 준호 씨가 맞았어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 미안했다. 그 네 글자가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셨다는 뜻이었거든요. 다혜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다혜도 자신의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위기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좋은 일들이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준호 씨는 약속대로 외할아버지의 회사를 정식으로 이어받으셨어요. 하지만 현장 일도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현장에서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일하셨죠. 저도 변화가 있었어요. 준호 씨가 회계 공부를 해보라고 하셔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숫자들이 맞아떨어질 때의 그 느낌이 좋았어요.
나중에 회사 일도 같이 하시겠어요? 준호 씨가 어느 날 물어보셨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미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옥탑방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준호 씨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여기가 좋다고 했어요. 처음 저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곳이었거든요. 대신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벽지를 다시 바르고 가구도 새로 장만했어요. 같이 고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준호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다미 씨, 결혼식을 다시 올리면 어떨까요? 다시요. 진짜 결혼식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음 결혼식은 급하게 치러서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죠. 작게 해도 괜찮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좋아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작은 성당에서 했어요. 하객은 정말 적었어요. 준호 씨 쪽에서는 외할머니와 몇 분의 친척들, 회사 동료들. 제 쪽에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께는 연락을 드렸어요. 오고 싶으시면 오셔도 된다고.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다혜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금 서운했지만 괜찮았어요. 진정으로 축하해 줄 사람들만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는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요. 준호 씨가 골라주신 거였어요. 순백색이 아니라 연한 크림색이었는데 제게 정말 잘 어울렸어요. 성당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오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서 바닥에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서약을 할 때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첫 번째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김다미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피로연은 성당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정말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준호 씨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준호를 잘 받아주어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드레스를 벗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1년 전에는 그냥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삶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집에서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는 삶.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새로워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회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석 달 뒤에는 자격증도 땄어요. 준호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정말 같이 일할 수 있겠네요. 네, 열심히 할게요. 회사 일을 시작한 건 그 다음 달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회계 업무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현장에 나갈 때도 가끔 따라갔어요. 건설 현장은 생각보다 역동적이었어요.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준호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장이 된 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따르셨어요. 사장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야. 한 현장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호 씨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와는 가끔 연락을 했어요. 안부 정도만 묻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로 선을 지키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다혜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서울에서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히 다니고 있다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다혜도 자기 길을 찾겠죠. 그때가 되면 저희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저는 32살이 되었어요. 준호 씨는 36이고요. 저희 회사도 많이 커졌어요. 직원이 50명이 넘어요. 얼마 전에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옥탑방이 좋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곧 가족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네,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아직 석 달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너무 소중해요. 준호 씨는 아기 얘기만 나오면 행복해하세요. 벌써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그래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3년 전 그날 밤, 다혜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 씨와 저는 정말 잘 맞아요. 조용히 함께 있는 것도 좋고, 함께 일할 때도 좋고, 미래를 계획할 때도 좋아요. 무엇보다 서로를 믿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가끔 생각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많은 돈을 가지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들. 그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감사해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네라고 대답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준호 씨에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었다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다미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는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